안녕하십니까. 정치블로그 IMP터 임명도입니다. 총선 아바타 41일차 데일리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진보정당, 소수정당이라고 불리는 젊은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이 후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대한민국 진보정당, 소수정당이 성공할 수 있을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야권 단일화 주장이 계속 총선 기간 내내 요구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수정당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진보정당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왜 진보정당, 소수정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교과서라든지 한일합의라든지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고 지난 세월호 특별법 통과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우리 의석수 부족해서 뭘 못해요라는 말을 너무 수도 없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국민들이 이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독재적인 이 현실을 넘어서야 되겠다는 용기를 품어야 되는데, 그런 용기를 주는 정치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김 기자, 왜 자꾸 진보정당, 소수정당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나요? 결국에는 기존의 야당이라 불리는 그 더불어민주당과 그다음에 진보정당이라 불리고 있지만 어쨌든 원내에 진입한 그 정의당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진보정당이 출현돼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민중의 뜻이나 시민의 뜻을 반영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진보정당, 지금 보면 이제 정의당이 가장 그래도 진보 쪽에 가깝다고 보는데, 사실 진보정당이라 부르는 정의당도 해외에 나가면 보수 쪽에 가깝지 진보 쪽이라고 부르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아직까지도 진보에 대한 갈망, 열망은 있지만은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니까 유독 진보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은 청년들이 많이 이제 감소된 상황이고 청년 비례대표 후보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왜 진보 정당의 비례대표들은 청년들이 많은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났던 그냥 평범하게 대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실제 투표에 참여할 만한 동기부여가 없어서 참여를 안 하는 거지, 그냥 정치에,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표현으로 정치에 무관심하다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동기부여만 주어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저는 선거제도를 바꿔나가는 거랑 또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이런 실제 보수 양당의 고착화, 이런 상태에서는 진짜 20대, 30대들이 투표할 맛이 안 나죠. 다른 대안이나 다른 상상력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투표를 해도 당선이 안 될 것 같고, 실제 그런 사람들이 언론이나 어떤 노출되는 빈도 굉장히 적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게 되고, 그래서 이런 다른 대안, 다른 상상력들이 존재하고 그들에게 힘이 필요하다라는 게 조금 더 알려질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가 있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표를 줘도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면 우리가 현실에서 혹은 실생활에서 더 많은 정치적인 얘기들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보정당이 젊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청년 비례대표 후보들이 많죠? 그러니까 같은 비례인데도 이제 청년들이 이제 상위권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 총선 아바타가 만난 노동당과 민중정의당 모두 비례대표 1번을 받았습니다. 예, 이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왜 진보정당에 소수정당이라 불리는 이곳들에 왜 이렇게 청년들이 많은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존의 정당들이 야권이나 여당에서 제대로 된 청년에 대해서 모습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이유죠. 이렇기 때문에 이들 스스로 나서서 청년 무대에서 직접 해결하겠다고 강조하고 이제 직접 정치에 몸담아서 소수정당으로서 나오게 된 겁니다.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면은 청년들의 어떤 유권자층이 이제 적기 때문에, 또 노인들에게 향한 공약과 정책들은 바로 표로 연결이 되지만은 아무래도 청년들에 대한 그 공약이나 정책은 논란도 많고 그 실효성 내지는 또 그 효과, 그러니까 효과라는 건 정당이 볼 때는 이제 득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청년 정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청년 정책이 없이 청년들을 그냥 놔둔다면은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진보정당 스스로 평가는 이번 총선의 결과는 어떨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얘기하면 진보 3당이 3%가 합치면 3%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수준에서 3% 가능한 당은, 그러니까 지금 3%인 당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좀 분위기가 좀 모이고 있는 것 같아서 남은 기간 좀 열심히 하고 좀 바람을 잘 만들어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미래 한석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선을 목표로. 뭐 선거 끝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서 사실은 뭐 이 진보 통합 논의도 논의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통합 논의가 되다 보면 항상 이 진보 정당들이 그렇게 통합했을 때 결말이 항상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뭐 선거보다는 좀 가치와 정책에 중점을 둔 연대와 통합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뭐 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과정을 밟아 나가고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선거가 끝나면. 좀 암울해요. 네. 예, 그 스스로 판단하기도 3% 넘기가 이제 어렵다고 얘기들을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합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주창하는 게 진보 정당도 큰 빅텐트 아래에서 결국에는 다 모아서 자기 정당별로의 정책적인 면을 강조를 한 상황에서 번호를 배분해서 일단 3%를 넘고 그런 상황에서 정당에 진입하는 게 우선이라고 항상 강조를 하는데, 근데 이들의 이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자기들의 정당면이나 정책면에서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합칠 수 없다는 건데, 일단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이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노동당과 민중연합당 어렵다고 봅니다. 녹색당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녹색당이 조금 점수를 더 많이 준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그들이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만들어내는 진보 정당의 향후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동당의 정책, 뭐 혹은 이런 진보 정당들의 정책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는 구체적인 재정 모델도 있고 어디서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쓸지가 다 있지만 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진보 정당들의 역할이고, 그것이 진보 정당들이 생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위기의 시대에 사실 이 근본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면 이것은 위기를 해결하는 정책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뭐 예를 들면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죠. 박근혜 대통령도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고, 뭐 민주당 뭐 어디 다 하는데, 이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많지 않아요. 뭐 이 사실 취업이라는 바늘구멍이 있으면 이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근데 이 바늘구멍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한 건데, 이 바늘구멍을 통과하는데 느끼는 고통을 줄여주겠다. 뭐 취업급여, 취업수당이라던가 실업급여의 강화라던가 뭐 이런 구직수당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이 위기에 고통을 줄여주는 방식 밖에는 되지 않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정책들 의미 있고 같이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진보정당이 제시해야 하는 정책이 그런 정책들일까? 우리 사회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그 정책들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힘을 만들어 나가서 관철시키는 것, 현실화해내는 것이 좀 진보정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죠. 저는 대한민국 진보정당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색깔론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 아무리 멋진 공약, 아무리 뭐 타당성 있는 공약을 내놔도 여당이 색깔론 하나 한번 터트리면은 사실 뭐 정의당, 민중연합당, 노동당 다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색깔론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쩌면 통일이 되면은 뭐 그때는 모르겠지만은 이 색깔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면에서 녹색당이 아직까지는 좀 그 어떤 색깔론에서 좀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또 오히려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선배에게 좀 궁금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원내 진입이 가능할까요? 원내 진입, 그러니까 뭐 그냥 몇 석 하는 거는 사실 큰 문제는 없겠죠. 뭐 정의당 같은 경우는 한 3석 내지 5석 사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 아니 정의당 뭐 3석 뭐 5석 미만 되는 거랑, 그 다음에 소수 정당을 뭐 찍었는데 이게 사표가 되면 어떠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가장 기본적인 틀 안에서 국회에 어떤 한 명이라도 소수 정당의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번에 녹색당이나 뭐 노동당이나 민주연합당의 이 소수 정당의 어떤 그 득표율에 따라서 차후 선거, 대선, 뭐 지방선거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승패에 그 연연하기보다는 이 득표율이 점점 높아질 수 있도록 진보 정당들, 소수 정당들은 준비를 해야 돼요. 뭐 이번에 선거 끝나면 뭐 정당 뭐 클로즈 할 거 아니면은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다시 한번 선거 연합이라든지 정당 연합이라든지 정책적인 면에서의 큰 빅텐트 아래서의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큰 힘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은 선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거에 딱 그 있을 그 선거 즈음에서는 아예 그런 얘기가 없이 그 전에 됐던 이야기들이 다 끝나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야합이라느니 그렇죠. 뭐 연합이 뭐 지들끼리 뭐 이렇게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는 이런 갖가지 욕을 먹기도 하고 오히려 또 정당들 사이에서는 색깔론에 휘말려서 또 배신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총선 아바타 41일차 데일리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